오늘 강의를 하려고 하니까 너무 마음이 떨려요. 이렇게 소개를 잘 해주셔서. 그런데 날씨가 이렇게 좋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나오시고 하니까 강의를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좀 놀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런 날 강의하는 것은 그 일종의 그건 조금 잘못된 거다. 그래서 이제 제가 어젯밤에 가만히 생각하니까 강의를 준비를 안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교재를 제가 항상 충실하게 만들어서 다 보내드리고 뭐 이것도 여기에 뭐 비디오도 가지고 하는데 오늘은 다 그만두고 그냥 왔습니다. 그런데 오면 가만 생각하니까 그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윌리엄 제임스라고 하는 유명한 하버드의 심리학자고 철학자가 그 한 말이 생각이 나요. 여러분 제가 전번에 말씀드렸죠. 윌리엄 제임스가 이제 그 하버드에서 교수를 하는데 이분이 심리학이라는 걸 사실 미국 대학에 소개한 분입니다. 이분이 의과대학을 하버드 의과대학을 졸업했지만 의사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하버드가 남녀 공학을 하지 않으니까 그 옆에 있는 레드클리프라는 그 유명한 여자 대학교에 학생들이 이렇게 하버드에 와서 과목을 택하거든요. 근데 과목을 택하는데 이제 그 과목은 마음대로 택할 수 있으니까 와서 과목을 택했어요. 근데 어떤 여학생이 이제 중간 시험을 봤는데 그 윌리엄 제임스가 시험지를 다 내주고 그 시험 문제를 대답하라 그랬는데 어떤 여학생이 그 시험지를 다 보다 보니까 오늘같이 이렇게 좋은 날씨에 교실에 들어앉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시험을 본다는 건 도저히 내 양심이 허락이 안 되는 일이다. 그래서 Dear Professor James, 미안하지만 오늘은 시험을 내가 안 보고 밖에 나가서 잔디에 앉아서 하늘을 쳐다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답이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윌리엄 제임스가 거기다가 답을 쓰면서 나도 똑같은 심정이다. 그러면서 A+. 제가 지금 오늘 아침 오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배우고 가르치고 이게 뭐냐? 우선 우리 자신에게 정직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 자연이라든가 우리 휴먼 네이처, 우리 본성에 맞춰가면 살아야 돼요. 오늘 같은 날 뭐 교과서를 가져와서 도덕경 몇 장 읽어가지고 이건 도저히 이건 그 우리 자연의 이치에 맞지 않는 거라. 그래서 제가 그 대신에 뭘 가져왔느냐? 이야기 보따리를 가져왔어요. 이 보따리가 이야기 보따리입니다. 근데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그때 선생님이 가르친 건 다 잊어먹었는데 이야기는 안 잊어먹어요. 그래서 오늘 가만히 생각하니까 오늘 같은 날은 이야기를 해야겠다.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이 모임의 시작부터 왜 우리가 이런 모임을 하는가 또 어떻게 시작이 됐는가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찾는 그런 방향으로 제 개인의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면서 이 모임에 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실망이 되는 것은 다 좋은데 한 가지 큰 실망은 이금용 선생님이 못 나오신 겁니다. 이금용 선생님이 어떤 분이냐? 이 모임을 있게 한 산파 역할을 한 분이 이금용 선생님인데 볼티모어에 사시는데 요즘 건강 관계로 못 나오시는데 오늘은 나오시겠다고 전화가 와서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랐는데 그만 오늘 아침에 이렇게 못 나오셨는데 참 제가 서운합니다. 그런데 이금용 선생님은 어떤 분이냐? 이금용 선생님은 우리가 잘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우리 한국 근대사 가운데 중요한 인물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인물들이 다 오산학교 출신이에요. 평북 정주의 오산학교에 옛날에 1907년에 남강 이성훈이
학교를 세웠어요. 근데 이 오산학교 출신들이 자 보십시오. 김소월, 염상섭, 거기에 뭐 주기철, 한경직, 이루 말할 수 없는 유영모, 함석헌, 이루 말할 수 없는 민족의 정신들이 오산학교에서 나왔는데 우리가 바로 그런 정신을 이어받은 겁니다. 그 이금용 선생님이 누구냐? 함석헌 선생님하고 같이 지낸 분이에요. 그리고 함석헌 선생님의 선생님 유영모, 그 유영모라고, 다산 유영모라고 아주 우리 근대사의 정신적인 역할을 한 분이 있습니다. 요즘 최근에 와서 다산 유영모에 관한 연구가 많이 나오는데 이 다산 유영모의 제자입니다. 이 다산 유영모가 도덕경을 한국말로 처음으로 번역한 분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서울의 YMCA에서 도덕경 강의를 했어요. 근데 그때 그 자리에 참석했던 분이 누구냐? 이금용 선생님이에요. 근데 이금용 선생님은 저는 몰랐죠. 근데 제가 그 27년 전에, 오래전에 여기에 도산 한창호가 만든 흥사단 지부가 있었습니다. 그 주정세 씨라고 그분이 회장을 했는데 그 주정세 씨가 저를 찾아와서 우리가 이 교양 강좌를 좀 해야 되는데 흥사단에 나와서 좀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근데 그것도 한두 번이지 그 뭐 매달 가서 얘기하려면 미천이 없잖아요. 그러지 말고 우리가 교과서를 하나 만들자, 하나 두자. 그래서 제가 추천을 도덕경 가지고 이 도덕경이 재밌으니까 합시다 해서 꽤 많은 사람이 모였는데 그때 제가 한번 그 도덕경 강의를 하는데 저는 모르죠. 누가 와 있는지. 그런데 그 자리에 이금용 선생님이 거기 앉아 있는 걸 저는 몰랐어요. 만약에 알았다면 제가 도망갔을 겁니다. 세상에 우리나라의 도덕경 연구의 원조인 유영모 선생님한테 직접 배운 제자가 여기 앉아 있는데 공자 앞에 문자 쓴다고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때는 겁이 나서 뭐 이렇게 강의도 못했을 텐데 무식이 용기입니다. 모르니까 용기를 내고 그 뭐 그때는 모르니까 제멋대로 막 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든 간에 그 후에 소식이 그분이 우리 김명기 박사님한테 연락을 했어요. 내가 이렇게 이런 모임에 갔었는데 우리가 가만 보니까 이 볼티모어 쪽에다 이런 모임을 하나 만드는 게 좋겠다. 그래서 우리 전적으로 우리가 이 형사단과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이런 교양단체를 만드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 모임이 처음엔 엘리카 스트에서 모이다가 이렇게 점차 이렇게 남한을 해서 포토막 강까지 건너서 지금 여기에 정착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역사적으로 볼 때 그렇고 이게 정신적으로 보면 참 중요합니다. 유영모, 함석헌 이런 분들의 사상이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흘러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영모 선생에 대한 그 유영모 선생은 어떻게 이렇게 이런 생각하게 되었을까? 그런데 우리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일본의 영향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다 일본의 우찌무라 간조의 제자들입니다. 그 우찌무라 간조가 어떤 사람이냐? 우리가 이것도 좀 알아야 됩니다. 너무 몰라요, 우리 일본에 대해서도. 우찌무라 간조가 굉장히 우리 한국의 기독교나 정신사에 영향을 무척 함석헌, 유영모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찌무라 간조가 삿포로에서 이 농림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 미국 선교사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미국에 와서 공부를 하고 일본에 돌아가서 동경에서 조그마한 우리 모임보다 더 작은 모임을 만들었어요. 성서를 연구하는 모임을 우찌무라 간조가 유명. 그 후에 그 조그마한 그 모임 가운데서 동경대학 총장이 3명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완전한 그 지적인 엘리트들이 모인 모임인데 그 영향을 그 함석헌, 유영모 이런 분들이 받은 건데 우찌무라 간조의 독특한 면은 뭐냐? 이분이 일본의 전쟁을 반대했어요.
그 당시 일본이 러시아와 전쟁해서 이기죠. 청나라와 전쟁 이기죠. 동아시아 뭐 전체를 다 지배를 할 때가 돼서 진짜 의기양양하게 나가는데 우찌무라 간조 하나만 양심적으로 잘못됐다. 일본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 그리고 관동 대지진 여러분 잘 아시죠. 관동 대지진 때 우리 한국 사람들이 2,000명이 죽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이 지진 후에 불이 났을 때 한국 사람에서 훔쳐내가지고 뭐 도둑질을 했다. 이렇게 이름 붙여가지고 2,000명이 억울하게 죽었어요. 그래서 우찌무라 간조가 이런 말을 했어요. 자, 일본아, 너희들이 이런 짓을 계속한다면 하늘에서 불이 떨어질 것이다. 근데 그 말이 그대로 된 겁니다. 히로시마에 원자 폭탄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 후에 더더구나 우찌무라 간조가 존경을 받게 됐어요. 근데 그런 영향을 우리 한국의 기독교나 정신에 많은 영향을 끼친 그 훌륭한 우찌무라 간조입니다. 그 우찌무라 간조에 대해서 일본 사람도 잘 몰라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지난 가을에 한국에서 저희 선생님 파니카 선생님의 국제학회를 제가 주관해서 했는데 거기 일본 학자가 제가 옛날부터 잘 아는 제 클래스메이트입니다. 같이 파니카 밑에서 공부를 한 분인데 이분이 와서 발표를 했어요. 그 발표 가운데 우찌무라 간조에 대한 이 평화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제가 거기서 발표된 논문들을 다 모아가 책으로 내려고 했는데 이 미치코 유서라는 여자분이 제일 마지막에 이런 글을 썼어요. 내가 일본 사람으로서 한국 사람들에게 깊은 사과를 한다. 이분도 어릴 때는 전혀 몰랐어요. 일본이 한국에 어떻게 했는지. 근데 그 후에 우찌무라 간조에 대한 책을 읽고 우찌무라 간조의 설을 알고 일본이 얼마나 잘못했는가. 이것을 내가 개인적으로 자기가 이건 페이퍼는 완전히 아카데믹한 그 학술 논문인데 그 밑에 줄을 달아가지고 내가 이 글을 쓰면서 내가 진심으로 한국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사과한다. 제가 그 글을 읽고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근데 이런 맥락에서 볼 때 함석헌이나 유영보가 왜 우찌무라 간조를 그렇게 좋아했을까? 우리 충분히 이해갑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자, 오늘 이렇게 그럼 우리가 다시 우리에게 돌아와서 우리가 여기서 뭘 하느냐? 우리 모임이 뭘 목적으로 삼느냐? 이제 그런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모임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마이크를 사용하실 수 없나요? 마이크 지금 괜찮습니까? 좀 잘 들립니까? 괜찮아요? 저 뒤에 잘 들리죠? 우리 모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뭡니까? 우리 모임에 항상 어떤 모임이든지 그 모임의 목적이 있고 또 그 모임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모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 먹는 겁니다. 지금 내가 떡을 가져왔거든요. 제가 무슨 일이 있어도 떡은 가져옵니다. 먹는 것이 참 중요하다. 그래서 밥이 하늘입니다. 근데 김지하가 이 밥이 하늘이다 말을 썼어요. 그 시에. 근데 제가 오늘 그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 밥이 하늘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마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 세대는 다 그걸 압니다. 2.25 사변 직후에 얼마나 배고픈 그 어려움을 당했는지. 내가 직접 당하지 않더라도 내 친구들이, 내 이구들이 많이 당했습니다. 제가 대구에서 고등학교 다닐 때 아침마다 이렇게 걸어가다가 학교로 걸어가려면 그 언덕을 하나 넘어가야 돼요. 그 언덕이 아주 유명한 언덕입니다. 청라 언덕입니다. 여러분 이현상 작사하고 박태준 박사님이 그 곡을 한 봄의 창가 있지 않습니까? 청라 언덕이 근데
이 청라 언덕을 제가 3년, 고등학교 3년을 매일마다 근데 그 근처가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거기에 그 대구에서는 근대화의 출발이 바로 거기에 거기 이제 동산병원이라든가 신명학교라든가 개성학교라든가 그 미국 선교사들이 와서 가지고 그 근대화를 시키는 그런 아주 중요한 자리고 거기에 제가 이제 그때는 그런 거 뭐 잘 몰랐죠. 근데 워낙 그때는 뭐 6.25 사변 후에니까 그렇게 좀 그렇게 깨끗하지도 못하고 지금 뭐 청라언덕과 같은 내 마음에 뭐 꽃이 피고 어쩌고 이제 낭만적인 얘기가 나오지만 그러지 않았어요. 전쟁 이후에 그 청라언덕이라는 건 참 비참했습니다. 이 90단계로 올라가면 이렇게 그 길을 쭉 넘어가는 언덕을 넘어가는데 제가 그때 이제 개성고등학교 다녔는데 그때 우리 권동원 선생님이 저를 가르쳐준 선생님입니다. 근데 그때는 권동원 선생님이 아주 멋집니다. 젊은 총각에 자전거를 타고 와도 말이죠. 반짝반짝하는 일본의 그 후지 자전거. 아주 아주 멋쟁이인데 그래서 제가 참 좋아했던 그 선생님입니다. 그런데 그 청라언덕을 지금은 다 얼마나 깨끗하게 잘 해놓고 저는 그 후에 가보지 않았지만 어제 저녁에 내가 한번 보니까 그림을 보니까 이렇게 찾아서 인터넷 보니까 잘 해놨어요. 이게 내가 그 언덕을 올라가고 내리던 이 언덕인가 상상도 안 될 정도로 잘 해놨는데 제가 그 청라 언덕을 올라다니면서 기막힌 경험을 해야 했습니다. 그때는 거지들이 그 굶주림이라는 게 그게 멀리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 경험했어요. 그 거지들이 거기에 깡통을 앞에 놓고 거기서 이제 구걸을 해요. 근데 구걸을 하는데 그 중에 거지 하나가 참 인상적이에요. 제가 지금도 기억해요. 그 거지가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시인들은 잘 들으십시오. 배는 고프제, 먹을 거는 없제, 날은 점점 추워가제. 굉장히 시적입니다. 이게 참 얼마나 그냥 돈 달라고 그러게. 배는 고프제. 이 경상도 사람들은 고프지요 그런 말하고 고프제. 이 말을 이렇게 단축시킵니다. 배는 고프제, 먹을 거는 없제, 날은 점점 추워가제. 춥고 배고픈 게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그러니까 이 배고픈 것 그 자체가 굉장히 우리 인간에게는 서러운 겁니다. 춥고 배고프고 자기 자녀들이 있다고 생각해봐요. 자기 애들이 굶는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슬픈 일인가, 뼈 아픈 일인가. 그래서 먹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근데 이 거지가 굉장히 머리가 있는 거지예요. 그래서 가만 제 생각에 나는 점점 추워가지 춥고 배고프면 우리가 정말 우리 가슴을 어필하는데 자 그러면 여름이 되면 어떻게 얘기를 할까? 안 그래요? 뭐 날씨 점점 추워나 말 못하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봄이 되고 이렇게 날씨가 이렇게 좋아지니까 그 다음에 이런 말을 합니다. 배는 고프제, 먹을 거는 없제, 날은 점점 길어가지. 해가 길어지는 거예요. 경성 사람을 길다 말을 지러간다. 이 지어자가 들어갑니다. 저 춥단 말도 추워서 이 비업자가 들어가요. 추워서 그래. 곱아서 네가 곱아서 그런 줄 아나. 추워서 미워서 이상하게 경상도말에 비업자가 들어가요. 그래서 누가 서울이라는 말이 원래 서라벌에서 나오는데 비업자를 빼버리니까 서울이 됐다. 이건 국어학자나 언어학자가 할 말이고 여하간 그래서 이 배고픔이라는 게 그만큼 철저하게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노자가 도덕경 2장에 그래요. 머리는 비우고 배는 채우라. 고를 튼튼히 하라. 이 말이 그렇게 천한 말이 아닙니다. 이 도덕경은 세상을 다르게 봐요. 그 머리를 비우라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머리는 꽉꽉 채우고 뭐 배는 뭐 소크라테스 같이 뭐 배는 고프고 머리는 채우고 다 필요 없어요.
머리는 비워요. 이 머리가 복잡해서 안 돼요. 요즘 한국 정치가 너무 머리가 복잡해요. 미국 정치도 그렇고 머리를 비워야 돼요. 그리고 배를 채워야 돼요. 근데 이건 몰라요. 초창기에 이승만, 박정희 우리가 뭐 문제가 많지만 그분들이 배를 채우기를 시작했어요. 이건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요즘 뭐 건국 전쟁 어쩌고 뭐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근데 다른 건 저는 이념적으로 그 말하고 싶지 않고 한 가지 뚜렷한 것은 제가 옛날에 학교 다닐 때 배는 고프제, 먹을 거는 없제, 날은 점점 추워가지 얼마나 비참한 이야기가 그런 만투라가 계속되는데 여기서 한국이 벗어났다고는 놀라운 일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그 혁명을 했을 때 저는 그 처음 그걸 어디서 들었냐면 서울의 하숙집에서 라디오를 듣는데 거기 아침 5시에 미국의 소리 우리말 방송 The Voice of America의 황재경 목사님이 그분이 그때는 아나운서로 나오셔서 아침마다 뉴스를 하는데 그 아침에 한국의 박정희 소장이 혁명을 일으켰다. 근데 그 당시에 박정희 한 줄 아무도 몰랐어요. 다 장도영이 계엄사령관 그리고 무슨 뭡니까 저 국가재건 최고회의 의장 뭐 이렇게 하고 나오는데 혁명 공약에 뭐가 나옵니까? 민생고에 허덕이는 뭐 있지 않습니까? 기아 선상에서 허덕이는 민생고를 시급히 해결하고 요즘 와서 누가 정치가가 그런 얘기를 누가 합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게 먼 얘기가 아닙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혁명을 일으키면서 기아 선상에서 헤매는 민생고를 해결하겠다. 이게 어필해온 거예요. 그때 우리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누가 잘하고 못하고 간에 적어도 우리가 그 시대를 보면은 시대란 그 평가, 역사에 대한 평가는 항상 달라져요. 제가 전번에 누가 말하면서 우리 역사를 바로잡아야 된다. 뭐 요즘 그런 사람 역사를 바로잡는다 하는 말 자체가 굉장히 교만한 말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바로잡을 수 없어요. 역사가 우리를 심판하지 우리가 역사를 심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겸손을 가져야 돼요. 우리 역사가 흘러가는 그 힘을 우리가 볼 줄 알고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요. 내가 뭔데 감히 역사를 바로잡겠다. 뭐 그러고는 친일파 명단을 내고 어쩌고 저쩌고 이거는 굉장한 휴먼 휴브리스 우리의 교만입니다. 우리는 겸손하게 역사의 흐름을 보고 역사의 흐름에 내가 거기에 대해서 그걸 받아들일 줄 아는 그런 겸손을 배워야 돼요. 이것이 역사를 아는 지혜입니다. 네, 이건 그렇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먹는 것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그래서 오늘 점심도 우리 모임에 이 점심을 내신 이 독지가가 있는데 우리 모임은 희한하게도 그 독지가들이 자기 이름을 절대로 밝히지 말라.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분이 제가 압니다. 어떤 분이 지난 가을에도 거금을 내셔놓고는 절대로 내 이름은 밝히지 말라. 다들 그래요. 그래서 우리 모임이 돌아갑니다. 회비도 없고 누가 뭐 이렇게 뭐 국가에서 무슨 뭐 카운트에 지원해 준 것도 없고 하는데 어떻게 돌아가는가? 그렇게 돌아갑니다. 저절로 이 도덕경 정식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 배고픔, 이 밥이란 게 김지하가 왜 이런 말을 했을까? 밥이 하늘이다. 근데 김지하에 대한 평가가 요즘 또 복잡합니다. 제가 그런 말을 하려면 한이 없는데 간단히 말씀드려서 한국의 어떤 이제 조금 사상적으로 예를 뭐 백낙천이라든가 이런 그런 분들은 김지하를 굉장히 변절자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김지하를 좀 더 깊이 이해하면은 절대로 변절자가 아닙니다. 김지하의 그 초창기하고 후기에 넘어가는
중요한 계기가 인간이 한을 품었을 때하고 이 한을 버릴 때하고, 한을 버려서 그래서 한과 단은 끊는 겁니다. 단념하는 겁니다. 이 단을 배워야 된다. 우리가 이 세상이 다 우리 마음대로 바뀌어지지 않아요. 때로는 어떤 점에 가서 우리가 accept하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김지하의 그 터닝 포인트인데, 이걸 다 김지하가 무슨 뭐 전향하고 무슨 김지하가 배반하고 약간 그건 다음에 말씀드리고. 그런데 한 가지 더 재밌는 것은 이 밥 이야기인데, 김지하가 이 밥이 하늘이다. 그 말의 의미가 깊지 않습니까? 밥은 우리 배를 채우는 것도 되지만 이 밥 가운데서 우리가 만납니다. 밥은 혼자 먹는 게 아니고 나누어 먹는 겁니다. 같이 먹어야 돼요. 그래야 맛이 나요. 우리가 음식 아무리 뭐 재수 성장 혼자서 지 독방에 앉아가지고 먹으면 맛이 안 나요. 같이 먹어야 맛이 없어도 그 맛이 생깁니다. 그래서 밥은 이게 커뮤니언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유카리스트, 성만찬을 부를 때 커뮤니언 서비스, 일종의 커뮤니티가 형성이 돼요. 먹음으로써 커뮤니티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유카리스트라는 게 중요한 개념입니다. 기독교 신학에서. 그런데 예수께서 돌아가실 때 마지막 라스트 서퍼, 그 의미가 자기 몸과 같이 쉐어를 하는데, 여러분 다른 분하고 중요한 같이 그 같은 음식에 참여하는 것. 그래서 이 밥이라고 하는 것도 이 밥을 통해서 우리가 식구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식구란 말을 좋아한다고 전번에 말씀드렸는데, 이 식구가 이루어지는 것이 이게 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밥은 인간과 인간이 만나게 해주고, 이 밥이 인간과 자연을 만나게 해줍니다. 밥이 되기 위해서는, 쌀이 되기 위해서는 하늘에서 비가 와야 돼요. 하늘에서 햇빛이 내려와야 돼요. 땅이 영양소를 올려줘야 돼요. 하늘과 땅과 인간이 같이 만나는 곳이 밥입니다. 그래서 밥이 하늘이에요. 우리가 밥을 먹으면서 그래서 우리 몸에, 우리 마음에 하늘을 품어요. 깊은 의미가 있죠. 근데 제가 요즘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제가 밤낮으로 요즘 고민하는 게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이율곡 선생님, 성악 지도를 제가 이걸 붙들고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요즘 제가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이걸 다 끝을 지금 내가고 있는데, 마지막 부분에 왔는데, 솔직히 이 공부란 게 그렇게 다 재미있지는 않거든요. 의무감에서 하는데 이걸 빨리 해서 내가 보내야 되니까. 근데 이틀 저녁에 제가 밤에 읽다가 놀라운 걸 찾았어요. 이율곡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율곡이 성악집이라는 그 방대한 저작을 내면서 마지막 부분에 왕들에게 충고하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왕에게는 백성이 하늘이다. 백성에게 하늘은 뭐냐? 밥이다. 기가 막힌 말이죠. 김지하가 처음 한 말 아닙니다. 그러니까 임금에게는 백성이 하늘이요, 백성에게는 밥이 하늘이다. 정말 이런 말을 벌써 400년, 500년 전에 이율곡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신으로 나라를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읽으면서 제가 종종 가다가 이렇게 지루하지만 어쩌다가 그런 걸 발견하면 좀 놀라울 때가 있어요. 이런 말을 그때 가서 이미 했구나.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밥이 중요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밥을 같이 먹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느냐, 이게 다 상징입니다.
우리 그렇다고 밥을 다 먹여놓고 온 세상 만민이 다 올 수는 없잖아요. 근데 여기에 유카리스트, 이게 그 기독교에서는 그 저기 세크라멘트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 음식을 나눈다는 것이 바로 자기 몸을 나누는 것이다. 아주 구체적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성만찬을 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 상징적인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전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수가 몸으로 부활한다는 것도 그걸 너무 글자적으로 믿지 말고 몸으로 부활하는 것이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느냐. 내 몸이 내 몸에서 떠나서 이제 그 부활의 몸은 이미 이 하늘과 땅과 만민에게 다 돌아가는 부활입니다. 네, 이런 아주 깊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좀 이미 시간이 많이 갔는데 몇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목이 좀 물을 좀 두 번째는 우리의 이 모임의 정체성입니다. 첫째는 먹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그 상징적인 의미. 이제 두 번째는 우리의 그 중요한 것이 우리의 정체성. 우리가 어떤 것을 찾고 또 어떤 것을 목적으로 이 모임을 찾아가느냐. 근데 이 모임이 처음 시작되면서 우리가 도덕경으로 시작했는데 이게 돌고 돌아서 지금 다시 도덕경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우리 모임의 정체성이라는 것은 사실 저하고 개인적으로 관계가 많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찾는다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찾는다는 게 우리 자신뿐 아니라 우리 한국을 다시 보는 겁니다. 한국이 어떤 나라냐? 여기 와서 살면서 50년, 60년, 40년 살면서 우리가 한국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게 이제 우리가 다시 우리 한국 사람으로서의 어떤 정체성을 찾아가는 과정인데, 자, 한국 이야기를 하면 또 할 게 많죠. 근데 우리가 간단히 말해서 우리가 5,000년 역사 가운데서 한국의 전성시기가 언제였느냐? 언제입니까? 통일신라, 고려, 언제입니까? 세종대왕, 언제가 5,000년 역사 가운데서 한국의 전성시기가 언제였느냐? 이 답은 간단합니다. 지금입니다. 오늘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과거에 훌륭했더라도 지금같이 한국이 전 세계에 알려진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한국인을 사랑할 게 없습니다. 제가 71년에 미국을 왔는데 그때 우리 학교에서 여기 대사관에 가면 그 공보원이 있는데 거기서 영화를 하나 빌려왔어요. 그래서 그 학교에서 영화를 보는데 거기에 그 영화가 무슨 영화면 속팔도강산. 이 팔도강산이라는 영화가 나왔는데 김희갑이가 도는 건데 그게 또 이어서 속팔도강산. 이 팔도강산은 한국 안에서 도는 거고 속팔도강산은 글로벌한 겁니다. 각 나라 다니면서. 근데 김희갑이 이제 파리를 갔어요. 가서 이제 어떤 유학생을 만났는데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당신 여기 와서 이렇게 공부를 하고 언제쯤 한국에 돌아갈 거냐 물으니까 그 대답이 기가 찹니다. 제가 태어난 것만도 억울한데 거기 왜 갑니까? 그때는 그 대답이 그렇게 이상한 대답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그게 40년, 50년 전입니다.
태어난 것마저도 억울한데 왜 거기를 갑니까? 이게 진실한 고백이었어요. 그게 우리 한국입니다. 근데 지금 와서 누가 그런 소리 합니까? 지금 그 사람이 미쳤다고 그러죠? 우리가 몰라 그렇지만 그걸 역사적인 것은 항상 과거하고 비춰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정체성을 알려면 지금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거를 아는 것도 중요해요. 짧은 과거지만 우리가 그랬어요. 그 당시에 우리가 누가 물으면 뭐 제가 한국 사람입니다. 하지만 내가 한국 사람이요. 이렇게 당당하게 말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다고요. 그 당시에는 뭐 중국 사람, 일본 사람들은 그랬어요. 우리 한국 사람은 지금 와서 김치, 고추장, K푸드 지금 난립니다. 얼마 전에 제가 보니까 그 월스트리트 저널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신문입니다. 이 신문에 특집이 하나 났어요. 한국 음식에 대한 특집이 났는데 삼양라면이 그 시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셨죠. 근데 그 며느리가 삼양라면이 좀 기울져 가는데 요즘 특별히 무슨 그 뭐 매운 걸 좀 집어넣어 가지고 뭐 뭡니까? 뭐 불닭라면. 뭐 라면인가 뭐 저는 못 먹어봤는데 이게 지금 뭐 미국을 갖다 완전히 공섭을 해버렸어요. 그런데 이 매운 걸 미국 사람들이 좋아 안 합니다. 근데 어떻게 이 매운 걸 미국 사람들이 먹게 만들었냐? 제가 저기 72년에 여기 왔을 때 기숙사에 가면은 매운 게 없어요. 그래서 매운 걸 좀 먹으려고 해도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멕시코에서는 타바스코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거기 이제 타바스코를 찾으러 가면요. 꼭 두 사람이 와요. 저하고 또 한 친구가 텍사스 온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는 그 휴스턴에서 왔는데 그 유명한 좋은 학교였습니다. 라이스 유니버시티를 졸업하고 거기로 왔어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근데 꼭 거기 가서 만나요. 타바스코. 그만큼 미국 사람들은 매운맛에 대해서 취미 없는데 지금 이 매운맛이 미국 사람들의 입맛을 바꿔놨어요. 이게 참 놀라운 사실이죠. 우리가 이렇게 미국 사람들의 입맛을 바꿔놓을 수 있을 만큼 그러니까 월스트리트 저널이 이걸 보도한 겁니다. 그 며느리가 이제 시아버지를 이어서 이 매운맛에 거기다가 착안한 거예요. 이 매운맛을 또 살려보자. 근데 이런 걸 보면 참 놀랍습니다. 이 한국 사람들이 이제까지 깊이 해왔던 것을 약점이라고 생각해서 살려가지고 이것을 강점으로 만들어가지고 세계를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이건 일본하고 좀 다른 점입니다. 일본은 그렇지 않아요. 일본 음식은 굉장히 서구 사람들에게 맞게 만들어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그냥 막 쳐들어갑니다. 좀 힘들지만 먹어봐. 이게 바꾸니 입맛이 확 바뀌어버렸어요. 이러한 것이 근데 제가 지금 우리 이 모임의 중요한 이제 주제는 우리 한국의 문화입니다. 컬처. 그 정신적인 가치입니다. 우리의 과거가 어떻게 흘러왔는가. 근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고전을 읽고 했는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도덕경이라는 책도 한국 사람들이 많이 몰라요. 근데 이 유영모 선생이 처음으로 번역했고 강의를 했는데 이런 걸 보면은 이제 역시 그 유교적인 생각, 도교적인 생각이 우리 문화를 많이 지배했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맥락에서 우리가 도덕경도 공부하고 이제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저는 미국에 와서 한국을 많이 알게 됐습니다. 미국 올 때까지는 진짜 그 유학생 같이 거기를 왜 갑니까? 한국 걸 왜 공부합니까? 그 배울 게 뭐가 있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했어요. 뭐 유교니 도교 이거 다 필요 없는 겁니다. 이제 빨리 서구적인 생각,
저는 서구 신학과 철학과 이렇게 종교도 서구 종교를 따라가야지 무슨 뭐 꼬리 따분한 유교를 어쩌고저쩌고 이게 다 필요 없는 거라고. 전혀 저는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미국에 와서 다시 한국을 보게 됐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하면 또 한이 없지만 몇 가만 제가 개인적으로 얘기를 한번 들어보요. 한국의 불교라든가 한국의 유교라든가 이런 점을 뭐 저는 전혀 생각 안 했는데 제가 이제 미국에 오면서 한 2년 3년 지나면서 우리 전통 걸 이게 배우게 되고 공부를 하게 되는데 근데 그때 한 가지 중요한 사건이 하나 생겼어요. 저하고 아주 친한 친구가 있습니다. 베트남 친구인데 이 베트남 친구를 제가 1975년에 만났어요. 사이곤이 멸망할 때 거기서 나와서 그 배를 타고 피난 와서 저희 괌 그 섬에 가서 이렇게 해서 그 뭐 우여곡절을 다 겪어서 이제 미국에 왔어요. 근데 와서 이 친구를 제가 만나서 그때부터 친구가 됐는데 지금까지 친구입니다. 근데 이 친구가 이제 간단히 말해서 이제 하버드에 가서 박사학위 과정을 밟고 있었는데 그때 이 친구는 원래 불교 신자고 이 베트남이 불교가 강하지 않습니까? 그 불교 대학을 나왔어요. 그래서 박사 과정을 거기서 하고 있는데 그때 그 주임 교수가 일본의 나가노미라는 유명한 교수가 그 인도 철학을 가르치고 있었는데 그때 제 베트남 친구 그 검윤이 자기가 박사 논문을 쓰고 있었어요. 있는데 그 박사 논문 가운데 특별히 이제 유식 뭐라는 게 있습니다. 요가차라 이게 불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법입니다. 이걸 영어로 말하면 consciousness only, the mind only. 이 요가차라가 한국 불교에도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중국 불교 원효도 사실은 이 영향을 받은 사람인데 그런데 이 친구가 대담하게 이 요가차라에 관한 박사 논문을 쓰는데 이게 아무나 쓰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걸 쓰려면은 언어가 산스크리트, 티베탄, 중국어 되게 능통해야 됩니다. 근데 제 친구 유엔이 이걸 다 능통한 아주 우수한 친구예요. 근데 한 번은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내가 지금 박사 논문 다 끝나가는데 내가 요가 철학에 관한 여러 가지 주석책을 읽고 있는데 근데 그때 이제 하버드에 가면은 그 윌리엄 제임스 빌딩을 해서 쭉 가면 그 디비니티 에비가 나오고 그 쭉 따라가면 거기에 유명한 옌칭 인스티튜트 그 옌칭이 있는데 그 옌칭 지하실이 가면 그 도서관이 있어요. 그래서 동아시아에 관한 모든 재료가 그 지하실에 있는데 한 번은 이 친구가 거기 내려가서 요가 철학에 관한 주석책을 낱낱이 다 읽었는데 이상하게 이 책만한 자기가 이제까지 읽은 적이 없는데 그 책을 읽었다는 거예요. 읽어보니까 그 내용이 굉장히 심오와 기가 막히다니까. 도대체 누가 이걸 썼는가? 이것이 어느 나라 사람인가? 전혀 모르고 읽은 거예요. 나중에 읽고 난 다음에 이제 찾아보니까 한국 사람이에요. 누구냐? 원척이라는 사람. 우리가 원현은 잘 알아도 원척을 아시는 분은 많잖아요. 이분이 원척이 어떤 사람이 원척이 이 책을 썼는데 원척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신라 때 613년에 나는가 그래요. 근데 이 사람이 3살 때에 출가를 합니다.
근데 집안이 아주 그 로얄 패밀리 왕족이에요. 왕족인데 3살 때 부모들이 출가를 시켜요. 그때는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15살에 당나라로 갑니다. 당나라에 가서 일평생을 살고 84세에서 결국 신라를 못 돌고 거기서 죽었어요. 근데 이 원척이라는 성녀가 아주 천재적인 사람이고, 그런데 거기 가서 현장법사 밑에서 공부를 하는데, 그 당시에 현장법사는 인도에 가서 이미 경전을 많이 가져왔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아주 최고의 불교학자였어요. 그러니까 많은 학생들이 모이거든요. 근데 이 원척이 거기 가서 이제 배우는데 아주 뛰어나니까 선생의 이제 인정을 받아요. 받는데 그래서 내가 내 친구 금년이 재미있는 얘기를 많이 해줬어요. 그 원척에 관한 얘기를. 자기가 읽는 저 책이 바로 이 원척이 쓴 책이라는 거야. 이 원척이 해밀신 밀경이라는 아주 중요한 요가 차례의 경전을 갖다가 주석을 달아 해석한 건데, 이 책이 원래 중국어로 써졌던 것이 너무 우수하니까 티베탄으로 번역이 됐어요. 옛날엔 거꾸로 다 티베탄 책을 중국어로 번역할 텐데 거꾸로 이 책만은 티베탄으로 번역이 됐어요. 그만큼 우수한 책인데, 그러니까 이 내 친구가 거기 연칭 라이브에서 읽다가 이야, 놀란 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굉장히 새로운 관점이다. 그러나 이야기한 이 원척이 거기서 또 여러 가지 일화가 많아요. 거기서 이 신라살이 하나 왔으니까 이 당나라 사람들은 콧대가 높으니까 그저 하나 왔는데 뭐 좀 똑똑하다 그러니까 미움을 더 받은 거예요. 왕따를 받아. 왕따, 요즘 말하면 왕따예요. 근데 그 클래스에 들어가면 그 현장에 가르치는데 그 중에 규이라는 놈이 그 수제자가 있었어요. 이 수제자가 가만 보니까 저기 신라에서 온 저 촌놈 같은 놈이 지금 뭐 지 잘한다고 뭐 선생도 인정해 주는가 하니까 믿단 말이에요. 질투하는 놈이에요. 저놈을 어떻게든지 이걸 좀 빼내겠다. 그래서 이 규이라는 놈이 자꾸 이 원척을 못 들어오게 해요. 자기 선생님한테 못 배우게 해요. 심지어는 그 문간에 보초를 세워놓고 못 들어오게 딱 지키고 있어요. 그만큼 미움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원척이 꾀를 냈어요. 야, 이거 내가 꼭 가서, 근데 어쨌든 저기 그 문에 가서 자꾸 들으니까 그래서 그것도 못 듣게 하기 위해서 이 규기라는 놈이 그 문을 닫아버리고 보초를 세워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원척이 가만 보니까 네가 안 되겠다. 내가 꾀를 좀 내야겠다. 그래서 한 번은 가서 이 보초들한테 가서 돈을 좀 주고, 너 배고픈데 좀 나가서 점심 먹고 지금 뭘 여기서 하루 종일 서 있느냐. 가라. 그러니까 돈 주니까 좋아서 다 나가버렸다면. 그래서 거기는 못 들어가고 그 바깥에 문간에 서가지고 길을 이끌어서 배운 거예요. 그만큼 서름을 받았는데, 지금도 중국의 시안이라는 데 가면은 거기에 흥교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그 절 안에 그 유명한 저기 그 현장 법사의 이 비가 있고, 그 오른쪽에 또 비가 하나 있는데 그건 규기 수제자, 자칭 수제자라는 비가 있는데, 그 후에 많은 사람들이 야, 원척이 우수한 인물이다. 그래서 그 왼쪽에 또 비를 하나 세웠어요. 원척 비를. 놀라운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 얼마나 우리 신라 때 그 사람들이 우수했던가. 그래서 이 당태종마저도 석훈무 그 부인도 많이 이렇게 도와줬어요. 그 사람들을. 하도 왕따 당하고 고생하니까. 근데 이제 우리 한 가지 재밌는 사실은 여기 와 있던 펜스테이트에서 건축학 역사를 가르치던 한국 교수가 한 분 있었는데, 그분이 지금 돌아가셨을 겁니다. 그분이 중국의 시안에 가서 이제 그 비를 보고 그 이야기를 알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자, 알겠다. 내가 미국 유학 와서 얼마나 소름받고 고생했고 그게 갑자기 다 떠오르는 거예요. 우리 여기 최재원 박사님이 최근에 자기 자서전을 2권 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데 여기 제가 여기 여러분이 다 뭐니 못 읽겠지만 근데 그걸 보시면은 바로 이것이 얼마나 나의 생활과 관계 있는가. 그 어려운 생활, 춥고 배고프던 생활이 다 나와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그때 원척이 그런 따돌림을 받고 어려웠을 때 그러니까 이분이 그 비를 보고 눈물이 난 거예요. 이게 바로 내가 미국 유학 와서 그 고생하고 근데 그것이 갑자기 그냥 자기 마음을 감동시킨 거예요. 그만큼 이제 우리가 그런 원척의 일생을 알면은 우리가 외국에 가서 공부를 하고 이렇게 되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다. 그래서 제가 그 최재원 박사님의 그 자서전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약간 그래서 그 첫째는 제가 그래서 이런 걸 내가 아는 게 아니라 베트남 내 친구가 이걸 찾아준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든 역사를 그 베트남 친구가 나한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원척이 얼마나 훌륭한 학자였던가. 지금은 그 중국에서 자기가 썼던 책들이 다 나중에 어떻게 다 흩어지고 말았어요. 그런데 티베트어로 번역된 것이 남아있어 가지고 그것이 발굴이 됐어요. 1992년에 돈황이라는 그 발굴장에서 나온 것이 그 티베트어 번역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새로 지금 중국어로 번역하고 한국어로 번역하고 참 놀라운 일이죠. 이런 것이. 이런 사건을 제가 들어보면 역시 우리 민족 전통에 우리 절대로 꿀릴 게 없습니다. 이만큼 지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정신적으로 굉장한 사람들이 뒤에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게 중국 사람들이나 다른 외국 사람들이 그걸 인정한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는 그것이 큰 도움이 됐고 우리 한국 불교가 요즘은 이 한국 불교 가운데서 원불교라는 게 참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우리 고영희 박사님은 뭐 거기가 대가신데 이 한국 근세에 이제 우리 한국이 갑자기 변합니다. 여러 가지 물질 문명이 갑자기 개벽이 되고 변하면서 거기에 박종민이라는 그런 훌륭한 분이 소태산이라는 분, 이 불교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이 불교가 어떻게 한국적으로 나와야 되겠느냐. 가장 한국적이면서도 가장 불교적인 것이 원불교라는 게 나옵니다. 삼성의 홍라희 이건희의 부인 되시는 분이 원불교의 어떤 신도가 되고 그런데 이런 현상이 우리 한국 사람들의 어떤 종교적인 정신적인 어떤 천재성이 그게 나오지 않느냐. 제가 제가 개인적으로 경험한 것은 이것도 단 우연히 일어난 일인데 제가 산타바바라에서 공부를 할 때 한 번 여름인데 이렇게 지나가다가 이렇게 뭘 광고를 봤는데 거기 보니까 요즘은 뭐 인터넷으로 하면 다 이렇게 컴퓨터 나오지만 그때는 다 이렇게 이렇게 뭐 벽에다가 광고를 써 붙이고 다 그럴 텐데 그때 중국 철학에 대한 특강을 한 학기 동안 한다. 근데 그걸 봤는데 누가 가르쳤느냐? 보니까 이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뭐 제가 그때는 또 중국도 잘 모르고 유교도 모르니까 뭐 한번 들어가 보자. 믿지 봐야 본전이니까 무슨 얘기를 하는지 제가 들어가면서도 별로 큰 기대는 안 했어요. 왜냐하면 가봤자 뭐 공자왈, 맹자왈 그런 걸 다 우리 다 아는 얘기 아닙니까? 어릴 때부터 크면서 뭐 삼강오륜 그런 걸 꼬리 따분한 얘기 이런 얘기를 지금 와서 왜 우리가 배워야 되느냐 말이죠. 이 삼강오륜 같은 다 필요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그냥 들어가서 그래도 한번 보자. 뭐
뭐 유교 뭐 철학을 뭐 한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냥 들어가 앉았는데 그 미국 학생들이 다 들어와 있고 그런데 한국 뭐 학생 나 하나밖에 없었죠. 근데 그래서 아마 이 늙은 할아버지 하나 와서 공자왈, 맹자왈 이렇게 할 줄 알고 들어가 있었는데 딱 시간이 돼서 들어오는 사람이 아주 젊은 사람이 들어와요. 들어와서 강의를 딱 시작하는데 아니 제 눈이 확 떠있었어요. 유교를 저렇게 해석할 수 있을까? 내가 이제까지 일평생 생각지도 못했던, 저도 우리 저 정조 할아버지까지가 다 유교입니다. 근데 이 유교 문화 가운데 사는 내가 한 번도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이야기를 저 젊은 청년 교수가 와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이 중국뿐 아니라 미국 심리학자, 철학자, 신학자까지 쫙 연결시키면서 야, 유교가 저렇게 연결될 수 있는 거구나. 가능한 거구나. 난 이제까지는 저걸 다 쓰레기라고 생각해요. 옛날에 우리 한국에도 그 말이죠. 뭐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뭐 그런 말이 나올 정도로 그런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굉장히 제가 감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끝난 다음에 제가 그분을 찾아갔어요. 네, 그분이 그때 버클리에서 역사를 가르치는 분이었어요. 중국 역사, 그러니까 지성사, 중국의 지성사이니까. 근데 그때 이분이 이 철학이나 종교학 쪽을 좋아하니까 산타바바라에 와서 한 학기를 갔다가 이 중국 철학을 강의하는데, 그래서 내가 그분을 찾아가서 제가 소개를 하고 그 인사를 했어요. 그 유교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그 당신이 그렇게 뭐 중국은 참 내가 재밌게 들었는데 한국을 좀 아느냐? 우리 한국에도 이렇게 참 빛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이율곡, 뭐 이퇴계 이런 분도 있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자기가 하는 말이 자기가 이퇴계 전집, 이율곡 전집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당신이 어떻게 해서 이퇴계 이율곡을 어떻게 하면 중국 학자가 퇴계 이율곡을 아는 걸 내가 처음 들었어요. 그랬더니 참 재밌는 역사가 많은데 이분이 지금은 유명하게 돼 뚜에밍이라는 분입니다. 그 중국 학자 이름이 여러분들 찾으시면 하지만 이 뚜에밍이라는 학자가 뭐 지금은 뭐 세계적인 학자입니다. 근데 그때는 뭐 젊은 그때 버클리 어소시에이트 프로페서가 있었는데 이 뚜에밍이라는 학자를 내가 만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만난 거예요. 만나서 이제 한국 유교를 얘기하는데 이 퇴계도 알고 이 율곡도 알고 어떻게 당신이 알게 되느냐. 그러니까 이분이 1968년에 한국을 그때 이제 하버드에서 PhD를 끝난 다음에 동아시아를 순회하면서 한국을 가게 됐어요. 왜 가게 되느냐? 자기 선생이 아주 유명한 선생이 있습니다. 모종삼이라는 사람인데 아주 중국의 아주 유명한 이 모종삼 밑에서 공부를 한 사람이에요. 어릴 때. 그래서 이 뚜에밍이 자기가 하버드 학위를 하고 이제 그 홍콩을 갔을 때 자기 옛날 선생을 찾아갔는데 모종삼이라는 사람이 한국을 가봐라. 한국을 가거든 누굴 만나냐? 고려대학교에 이상은 교수라는 사람이 있다. 이현상이 아니고 이상은입니다. 이름이 좀 혼동이 되는데 이상은이라는 사람은 누구냐? 이 사람이 북경대학에서 철학과에서 모종삼과 같이 공부를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굉장히 좋아하고 존경하는 한국학자가 이상은이라는 사람이 고려대학교에서 있다. 그래서 그때 그 포드 재단에서 돈을 줘가지고 고대 안에 아시아 연구소가 있었는데 그때 그 연구소를 소장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찾아간 거예요. 갔더니
그 이상은 교수가 퇴계 율곡을 속이면서 그 집을 전집을 다 준 거예요. 그래서 놀란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나한테 아주 기가 막힌 말이에요. 내가 읽어보니까 다른 외국 사람들은요, 내가 읽어봤는데 별거 없더라. 이 중국의 전통이 뭐 역시 우리 메인 스트림 여기 있지. 한국 사람들이 조금 그걸 그냥 이렇게 카피해가지고 그저 이렇게 한국 유학을 나간 부분이 거기 뭐 배울 건 없다. 이것이 통념입니다. 근데 이 두햄이라는 사람이 재밌는 말이에요. 나보고 난 참 이상한 것이 조선조에 와서 어떻게 한국 유학이 그 당시 송나라 때 아무도 하지 않았던 독특한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제가 나중에 이 모임에서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도심, 인심, 사단, 칠정이 아주 유명합니다. 사단, 칠정론을 이렇게 심각하게 토의하고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디베이트를 한 것은 굉장한 일이다. 중국 역사에서 도저히 찾아볼 수 없는. 그런데 왜 이것이 조선에 와서 이루어졌을까? 자기는 그게 참 신기하다. 이제 그러면서 제가 박사 논문 쓸 때 사단 직설론을 거의 붙인 겁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가 이런 걸 보면 우리의 문화의 그 특징이랄까 그런 천재성을 내가 안 게 아니라 외국 사람들이 그걸 인정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만큼 이제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 그렇습니다. 우리 걸 찾는 것 이거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이제 오늘 현실에서만 보지 말고 어떤 과거를 보고 미래를 우리가 기준을 가지고 보는 그런 어떤 안목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너무 불행하게도 제가 조금 실망하는 우리 한국의 지성이나 정치나 그런 게 너무 이념적으로 갈라져 있어요. 너무 이념적으로. 딱 갈라져가지고 좌파, 우파 이것을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역사를 절대로 우리가 역사를 판단하거나 심판할 수 없어요. 역사가 우리를 심판합니다. 링컨이 이런 말을 했어요. 아브라함 링컨이 남북전쟁 그때 할 때 링컨이 유명한 기도가 있습니다. 전쟁이 한참 치열한데 누구든지 기도하면 하나를 꼭 줘. 하나님 우리 편이 뒤에서 이겨야 합니다. 다 그렇게 기도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저건 죽어야 합니다.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우리가 이겨야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링컨의 기도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편을 베이셔서는 내가 하나님 편에 서기를 원합니다. 참 의미 있는 말이죠. 역사를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내가 역사 쪽에 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지금 한국 정치계가 한국 학계가 너무나 이념적으로 짝가져져 있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주장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요. 이게 바로 잘못이에요. 우리가 겸손하게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아직도 진리를 찾고 있고 아직도 한국을 찾고 있는 그런 겸손한 마당에서 내가 한국을 다 안다고 한국은 이렇게 가야 한다고 감히 말을 못해요. 우리가 물론 자기 주장을 할 수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역사가 심판할 것이다. 내가 그 역사 쪽에 서 있기를 바란다. 이렇게밖에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모임이 이제 우리 동양정신문화연구회가 앞으로 나가야 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도덕경을 읽고 뭐 우리 같이 또 의논하고 그러는데 다음 달엔 제가 15장을 이 15장이 상당히 재미있는 장이고 또 심오한 장입니다. 우리가 보는 것이 아니고 듣는 것이 아니라 참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거기에서 좀 더 깊은 차원에서 신비적인 차원이 있습니다.
역사를 내가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역사의 흐름이 있고 또 우리가 종교적으로 말하면 어떤 신의 섭리가 있고 그러한 섭리에 내가 같이 동참할 수 있어야 되는데 과연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가? 우리가 그런 태도를 가지는 것이 지성으로서의 가장 중요한 마음의 태도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제 우리가 먹을 때가 됐는데 이제 제가 그만 말씀드리고 이게 좀 한참 걸어가야 되니까 여러분 이렇게 많이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 달에는 제가 교과서를 가져와서 우리가 15장을 배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